안녕하세요. 디폴트 밸류 바리스타 신창호입니다. 2022년 KMBC 챔피언이자 WBC에서 실격 처리를 당한 바리스타고요. 올해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올해는 제가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벨커피 임지영이고요. 이번에 신창호 바리스타 도와서 같이 호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임지영 바리스타님께서 코치로서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말하자면 길지만 지영 씨랑은 이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커피 씬에서 친밀한 사이죠. 내셔널 대회 전에 시연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끔씩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보여주고 좀 피드백을 좀 얻어요.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찬호 씨가 같이 왔어요. 제가 찬호 씨를 데리고 갔고 그때 그냥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창호 씨 1등하면 호주 갔을 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찬호 씨도 흔쾌히 물론 도와드려야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1등을 한 거예요. 할 줄 몰랐던 거지. 왜 홍창호 대표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그때 옆에 있었어요. 잘 걸린 거야. 저랑 홍찬호 대표랑 임정 대표랑 이렇게 셋이서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대회 관련해서 첫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때마침 홍찬호 대표 옆에 안현정 박사가 있었던 거야. 그게 그냥 우연이었군요. 네. 데리고 오셨는데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미팅에 오세요 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인바이브가 돼서 하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됐어요. 아무래도 찬호 씨는 호주 로컬에서 매장 오래 했다 보니까 현지 사정도 너무 잘 알고 영어가 어쨌든 능통하다 보니까 시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고 이제 안 박사님 같은 경우는 박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 근거나 레퍼런스나 논문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거를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그래도 저는 합이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안현정 박사님 그 리얼라인을 작년 카페쇼에서 처음 봤어요. 지나가는데 찬물로 추천하는 에스프레소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저런 사기꾼 같은 거 하나 또 나왔는데 그 생각하고 이제 전혀 관심이 1도 없었는데 홍찬호 대표 옆에 있어가지고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화하고 느낀 건 뭐냐면 바리스타들은 이런 커피 관련 얘기를 하면은 관능적이나 경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박사님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 대화를 하면 바로 그날 카톡창에 논문 바로 띄워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시연에 필요한 근거들이나 아니면 제가 궁금했던 좀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첫 미팅하고 일단 내 시연 준비하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다. 일단은 비즈니스적 관계로. 이번 시연 주제 자체가 클래리티, 명확성이라는 뜻입니다. 시연 자체를 구성이 된 시초 자체가 보통 이제 바리스타들은 손님들한테 커피를 제공을 할 때 이 커피 노트를 보면 보통 설명하잖아요. 자스민과 오렌지 같은 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커피를 잘 모르는 일반 고객들이 먹었을 때 커피에서 오렌지를 찾으며 자스민을 찾으며 복숭아를 찾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스페셜티 커피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마셔오던 이런 커피들보다 효소에서 이제 발현되는 꽃향이나 과일에 비유되는 엔자이매틱 계열들의 향미들이 좀 더 유니크하거나 좀 더 인텐스가 높거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치가 매겨지고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리스타들이 생각하는 이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를 고객들도 이제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리스타가 이제 느끼는 이런 향미들을 고객들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야 이 가치가 전달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코스, 밀크 베버리지 코스, 시그니처 코스 각각의 코스마다 각각의 음료가 이제 이런 향미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루틴들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시연 때는 파나마 롱보드 농장의 게이샤를 사용을 했지만 5kg밖에 생산이 안 된 굉장히 좀 소량의 커피였고 얼마짜리인가요? 80만 원이었어 1kg에. 5kg만 딱 생산된 건 줄 알았는데 5kg씩 계속 생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5번 낫인가 그랬는데 아마 마지막 낫이었을 겁니다. 그 커피는 다 먹고 이제 없고요. 클래리티, 이 명확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커피가 이제 블렌딩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복숭아나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과일 같은 느낌들과 주시한 느낌들을 굉장히 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라는 음료에서 우리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에스프레소 추출은 농도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높은 농도부터 시작되고 뒤로 갈수록 농도는 점점 낮아지는 순으로 추출이 되고요. 향미 톤으로 보면은 초반에는 약간 좀 이런 밝은 톤의 향미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운 향미들이 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은 유기산 위주의 이제 애시디티가 먼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 단당류 같은 이런 당성분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최후까지 이제 남아있는 성분들은 약간 좀 비터, 쓴맛 위주의
위주의 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포토필터의 그림을 보시면은 바스켓 필터에 담은 커피에 굉장히 좀 균일하게 물이 통과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커피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균등하게 성분을 뽑아서 위에 있는 파란 점선까지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맞을 정도로 이제 균일하게 뽑아내면은 우리가 좋은 밸런스를 느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좀 큰 그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널링, 즉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났을 때의 그림인데 바스켓 필터의 우측에 있는 커피들에서는 굉장히 좀 물이 쉽게 통과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물이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커피들에서 발현될 수 있는 향미들을 보면은 그 커피는 물을 많이 접촉했다는 거는 그만큼 추출이 더 뒤로 길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위에 프로세스에서 볼 때 뒷부분에 약간 좀 불필요했던 비터니스까지 인위적으로 좀 뽑아낸 쓴맛 위주의 향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커피들은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접촉했기 때문에 추출이 초반에 진행되다가 단맛을 충분히 뽑지 못하고 끊겨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더스일의 느낌들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신맛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나면은 날카로운 신맛들과 쓴맛들, 텁텁한 느낌들이 뒤죽박죽으로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커피의 긍정적인 느낌들이 약간 좀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프레소라는 음료에서 클래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균일한 추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루틴은 템핑을 마친 커피폭 표면에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이제 물을 살짝 적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게 한번 적셔진 부분들에 다시 접촉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박사님이 예를 들어준 건데 우리가 가뭄이 나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때 막 기후제를 이렇게 막 지내가지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라고 해서 그 말라있던 땅이 그 물을 그대로 다 흡수하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말라있기 때문에 그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범람해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근데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와가지고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오면은 얘가 땅이 어느 정도 물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피포 표면 위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냐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템핑을 마친 물 위에 실제로 추출수가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물이 좀 더 균일하게 침투를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이제 추출할 때 압력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왼쪽의 그래프가 이제 스프레이 뿌리지 않은 거, 오른쪽이 스프레이 뿌린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처음에 추출을 시작하자마자 이 흰색 그래프가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게 되죠. 그죠? 압력이 팍 오르다가 그대로 이제 또 9바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멈췄다가 다시 꿀렁꿀렁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약간 좀 굴곡이 보이는 현상들이 이 커피 부분별로 압력이 좀 다르게 걸리기 때문에 이 압력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커피 안에 커피 가루들이 물을 균일하게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추출을 시작하고 나서 압력이 상승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균일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꿀렁꿀렁한 부분들이 좀 더 갭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프리인퓨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식 머신은 프리인퓨전 압력이나 유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뭐예요? 저도 모르죠. 대회 룰이 그래요. 물 온도 정도 조정할 수. 물 온도도 약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리인퓨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스프레이로 이제 물을 뿌리는 작은 액션 하나가 어느 정도는 이제 프리인퓨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프리인퓨전 기능이 있다면 이 스프레이를 안 뿌려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거는 결과물들을 관능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징을 할 때 좋은 그라인더를 쓰는 거, 분쇄를 한 후에 침칠봉으로 약간 좀 뭉친 가루들을 풀어주는 거, 사실 풀지 않아도 추출은 되거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툴로 레벨링을 해주는 거, 평탄화 안 시켜도 추출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평한 템핑을 하는 거, 약간 이렇게 삐뚤게 눌러도 추출은 됩니다. 이 스프레이를 안 뿌려도 추출은 되죠. 근데 이러한 작은 툴들이나 스프레이 뿌린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이 추출을 균일한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작은 옵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네. 이제 저희가 폴빈 상태였을 때 물을 좀 뿌린 다음에 그걸 흔들어서 추출을 하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좀 결과물이 다른가요? 홀빈 상태에서 물을 뿌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분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뿌리는 거고요. 정전기나 그쵸. 여러 가지 때문에. 템핑까지 마친 표면에 물을 뿌리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추출 과정에서의 접촉을 좀 더 균일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는 뭔가 분쇄 파티클에 대한 균일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추출력에 관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력 부분도 사실 저희가 초기에 이 스프레이를 생각한 거는 뿌려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더라는 관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압력은 또 안 박사님이 압력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제가 벨카를 빌려서 직접 측정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향미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시간, 3시간을 두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루틴들을 딱 보여주면 아마
그게 더 완성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15분 안에 이걸 다 때려 박으려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프레이도 뿌리고 뭐도 하고 하면은 얘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회 주제나 시연에서 가장 좋은 게 단순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대회 자체가 커피 씬 자체에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냥 스프레이를 뿌리던가 그람을 재서한다던가 사실 이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큰 디테일을 만들 수 있고 저는 그게 사실 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연의 주제나 그런 디테일이 단순하지만 하나 그런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전 대회 주제는 너무 뭔가 주제가 많으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소화하고 먹힐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딱 단순하게 하나만 해버리니까 더 임팩트가 있고 저희도 좀 더 이거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가장 시연에서 임팩트 있게 바라봐야 될 하나의 루틴인가요? 에스프레소 코스에서는 클래리티를 높이기 위한 툴인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드셔보세요. 노트들은 약간 좀 패션 프루시나 이런 트로피컬, 이제 복숭아, 자스민 같은 느낌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주시한 질감으로 좀 올라오는 커피입니다. 저희 앤서니하고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앤서니가 그 카트를 빌려줬어요. 이제 홍 대표님 얘기해서 우리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빌려줬는데 저희는 이제 예선 지금 DQ 당하고 저희가 막 이제 짐 싸고 하자 했는데 이제 앤서니가 파이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앤서니 꼭 1등 했으면 좋겠다. 1등 해요. 막 이렇게 화이팅 막 서로 응원하고 그래서 누가 거기서 앤서니 1등하면 우리 밥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앤서니가 알겠어요. 밥 사줄게요. 이제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앤서니가 너무 착하게 토요일날 대회가 끝났는데 바로 그 다음 일요일날 또 저희 밥을 사준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민폐 날면 피곤할 텐데 저래서 월침에 밥 사줬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또 앤서니가 밥을 또 사줘가지고 월침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또 가서 먹었죠 맛있게. 지금 방금 뿌려준 스프레이가 네. 이게 그때 대회 때 쓰신 커피랑 다른 부분이 뭐고 비슷한 부분이 뭐예요? 대회 때 썼던 커피는 청포도 같은 느낌들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발현되던 커피였고 얘는 좀 더 이제 이런 트로피컬 계열들이 좀 더 이제 발현되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톤이 좀 비슷해요. 대회 때 썼던 거는 좀 옐로우의 약간 핑크빛의 느낌이고 지금 대회 블렌딩도 옐로우나 약간 핑크빛 과일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때도 약간 컵노트가 트로피칼 있었어요. 그렇죠. 트로피칼이 이제 좀 더 있었어요. 주된 거는 백포도였지만 같이 발현되는 게 약간 좀 이런 파파야 같은 느낌들도 있었고 시트러스도 있었고 오렌지 느낌도 있었고 시연 때는 이제 10번 정도 저어서 먹었을 때가 가장 음. 맛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식어갈수록 더 좋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스프레이 안 뿌린 걸로 똑같이 추출해서 한번 제가 먹을 수 먹어볼까요? 있을까요? 네. 얘도 1초 정도 차이가 났죠. 사실 두 개를 다 맛보는 게 좋은데 아까보다 날카로운 느낌들의 신맛이나 날카로운 느낌들의 쓴맛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스프레이 뿌리기 전 게 스펙트럼이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스프레이 뿌린 건 조금 더 복합적이고 넓어요. 맞아요. 얘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뭐 빨강, 파랑 뭐 이렇다라고 하면 얘는 파스텔 톤으로 조금 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느낌. 여운도 좀 더 얘가 길고. 얘는 조금 더 산미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고요. 단맛이라고 표현하는 중간에 밸런스 있게 잡아주는 맛들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들의 강도가 떨어지면은 질감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이렇게 한 게 좀 더 주시하고 저희가 말하는 주제에 더 맞았기 때문에 창호 씨 시연을 보고 중국 선수가 DM을 보냈대요. 너무 잘 받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단순하지만 저희가 프리인퓨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장에서 사실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스프레이 그냥 사가지고 한번 칙 뿌려보고 매장에서 프린퓨전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소프트 프린퓨전을. 그러면은 수출 과정에서 이제 압력을 변화시키든 유량을 변화시키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정 보일러 머신들에서는 온오프 방식의 프린퓨전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좀 더 어느 정도 변화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밀크로 한번 넘어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네. 밀크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에스프레소에서 이런 열대과일 같은 느낌들을 느꼈다고 해서 우유랑 섞였을 때도 열대과일 느낌들이 그대로 발현되진 않아요. 우유가 가지고 있는 지방, 단백질, 다른 성분들과 커피 향미가 만나서 이제 새로운 향미들이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한 이 클래리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우유랑 만났을 때 캐러멜 같은 느낌들,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들, 누가 캔디, 뭐 버터 쿠키 이런 약간 좀 너티 계열들의 향미들이 좀 더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밀크 베버리지에서 이제 이런 향미의 명확성을 강조하게 한 방법은 향미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저는 수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유의 수분과 에스프레소의 수분. 저는 항상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안 먹기도 하지만 라떼를 먹다 보면은 항상 불만인 게 커피가 좀 더 꽉 차 있는 느낌이 아니라 플랫하고 좀 워터리한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 저는 이제 약간 좀 이 음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브루잉 커피를 내려도 너무 낮은 TDS가 나오면은 똑같은 양의 커피 안에 고형 물질이 얼마 없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TDS가 낮으면 맛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향이나 맛 자체의 인텐시티가 확 낮아져요. 오히려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도 부정적인 느낌도 잘 안 느껴져서 오히려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밀크 베버리지 사용한 에스프레소는 19g에서 40g 정도 도정했잖아요. 대회 때는 이제 20g을 도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1대2 정도 비율보다 약간 좀 많은 양의 추출을 했다면 밀크에 사용하는 에스프레소는 그거보다 레이쇼를 훨씬 줄입니다. 추출 비율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g 도정해서 25g 정도 되게 짧게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자체만 먹어보면은 단맛이 충분히 뽑지 못하고 이제 앞부분만 딱 진한 부분들만 추출하고 끝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자체만 먹어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응축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스프레소랑 만나는 우유 자체의 TDS와 브리스도 올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굉장히 좀 좋은 밸런스로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제 우유 안에도 한 60% 이상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유를 일반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서 가열하면은 100도 이상에 돼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겠죠. 근데 얘를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서 가열하면은 10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인 70도 정도부터 수분 먼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끓일 때 그런 가열치를 약간 좀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수분을 좀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분을 먼저 분리해낸 커피들은 그 안에는 이런 지방 단백질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유 자체의 농도가 올라오고 굉장히 좀 단맛들이 굉장히 좀 높은 강도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 매장에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에스프레소 그리고 밀크 자체의 인텐스를 높여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밸런스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수분을 결과적으로 날려보내서 우유와 커피가 만났을 때 발현되는 이 향미들의 인텐스를 좀 높여서 선명함을 명확성을 좀 강조하는 이제 루틴이었다. 그게 또 클래리티랑 딱 연결되네요. 그쵸. 와, 근데 이게 딸 때도 되게 그쵸. 밀도 있게 딸리는데. 네, 맞아요. 와, 엄청 달죠. 진짜 달아요. 가양우유 아닌가요? 가양우유? 그래서 아마 일반 넣으신 거 아닌가요? 안 넣었다고. 잔이 되게 작아요.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의 네, 약간 티라미수 같은 느낌도 있고. 버터 쿠키.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와, 밀크 진짜 맛있네요. 그쵸. 에스프레소, 밀크, 시그처 약간 이렇게 고조되면서 퀄리티가 훨씬 좋아져서. 엄청 고소하네요. 네, 맞아요. 저는 아까 우유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녹인 것 같은 느낌. 아이스크림 그쵸. 녹인 것 같은 느낌. 그런 질감이 이제 들 수가 있죠. 월드 기준이랑 한국에서 좀 통용하는 기준이 약간 좀 다르긴 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커피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이제 브로스컵이랑 비교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브로스컵이랑 확실히 MBC는 좀 다르다. 왜냐면 브로스컵은 사실은 커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게이샤나 정말 좋은 복합적이고 산미도 좋고 클린컵도 좋고 단맛도 정말 좋은 전체적으로 좋은 커피를 브로스컵에서는 내어야 되는데 MBC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보다는 명확한 플레이버 탑노트 3개 정도 단맛이 잘 받쳐주고 바디가 잘 받쳐주면 충분히 파이널이나 월드 가서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월드 WBC에서 통용되는 느낌들이 화사하거나 산미나 게이샤처럼 복합적인 커피보단 에스프레소에 어울리는 명확성 단맛 바디 좋고 딱 그 컵노트가 딱딱 박히는 거. 네. 그렇죠. 그게 WBC는 유리해. 왜 룰 왜냐면은 자체가 그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평가 항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노트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브로스컵 같은 경우는 노트가 정말 디테일하게 다 나와야 돼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노트를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데 MBC나 WBC 너무 사실 단순하더라고요. 노트가. 그래서 노트가 되게 어렵지가 않네. 약간 좀 저한테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제가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서 좀 이런 뉘앙스인데 더 이런 맛인데 이런 노트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는 반대로 이제 그 제 후배들이 브로스컵 준비할 때를 보면은 제가 듣고 있는 거죠. 예. 에스프레소 쪽에서는 먹어보고 저는 느껴지더라도 약간 사람들이 먹여봐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 거는 그냥 쳐내요. 왜냐면 심사위원이 안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브로스는 엄청 약간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명확하게 그 노트를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잘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MBC는 그거보다 좀 단순해요. 오히려 좀 더 단순해요. 명확한 거를 약간 네. 좀 더 간소화시켜서 던져주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괜히 3개는 명확한데 4개 하면은 좀 더 복합적이겠지라고 느끼는데 4개 아리송한 걸 넣었다가는 3개는 느껴지는데 4개? 안 느껴지면 감정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빼는 게 낫겠네요. 네, 오히려
정말 명확한 노트를 주는 게 제일 좋고 농도 자체가 높은 음료잖아요. MBC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한 노트가 나가는 게 맞고 브로스컵 같은 경우는 커피가 훨씬 더 농도도 연하고 더 퍼진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디테일을 더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앤서니 커피 먹으면서 네. 느낀 게 밀크에서 식감이 느껴졌어요. 이거는 달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거기 밀크는 무스 케이크 먹는 듯한. 제가 먹을 때 그 체리 노트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앤서니가 사용한 커피가. 근데 그 커피랑 밀크랑 이렇게 엄청 그것도 밀도 있었거든요. 그 분말로 사용해서 이제 맞아요. 했는데 되게 밀도 있는 커피랑 딱 만나니까 정말 초콜릿 무스 케이크 같은 느낌 되게 많이 들어요. 컵 노트가 그냥 딱 박혀요. 와인도 그런 그냥- 게 유리한 거예요. 대회 자체 점수를 받기가 네. 그냥 딱 먹었을 때 이거 체리 초코 케이크, 이거 치즈 케이크, 뭐 약간 뭐 누가 캔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자마자 명확하게 밝히는 게 네. 점수 받기 가장 좋은 거죠. 아 근데 진짜 이건 컵 노트가 너무 명확하네요. 그래서 선입게 더 맛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마지막 시그니처. 시그니처 음료에서는 향의 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의 음료나 화물들을 느낄 때 뭔가의 노트를 떠올린다는 거는 물론 다른 부분들도 관여를 하지만 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향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노트를 떠올리는 건데 다 각각의 사물마다 음료마다 그 향 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에스프레소에서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 과일을 느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제로 이제 패션프루트를 가지고 있는 향 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에서 향 분자를 인지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이 향을 어떻게 맡아봤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매칭을 시키다가 맞다 패션프루트 같은 느낌들이었어 라고 이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격의 위험을 감수하고 리얼라인을 썼던 이유는 이게 막 좋아 보이는 이 과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메뉴에 꼭 필요한 재료였기 때문에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에스프레소 다 먹었나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처음에 느낌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커피가 많이 좀 써지거나 약간 좀 탁해지거나 꺼끌꺼끌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생겼을 수 있어요. 애프터에서 아까 뜨거웠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약간 네. 애프터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프레소는 이 바스켓 필터에서 추출소가 닿는 순간부터 이 향미를 표현할 수 있는 추출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화학적 변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열대과일 같은 느낌들과 이런 꽃향 같은 이런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미들이 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현되는 향미들 때문에 약간 좀 가려져 있는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시그니처 메뉴에 향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온으로 추출하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이 리얼라인으로 이제 찬물로 추출을 해보면은 이 커피 두 가지 에스프레소가 질감이나 온도는 다르겠지만 이 찬물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오히려 화학적 변화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일단 향적으로 발현되는 인텐스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룰상 공식 에스프레소 머신을 반드시 사용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일반 에스프레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했어야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그니처에 사용하는 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찬물로 추출한 콜드 에스프레소가 반드시 재료로 필요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콜드 에스프레소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콜드 에스프레소에 패션프루트의 향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패션프루트 느낀다는 거는 향 분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재료는 바로 이제 오이 시럽이에요. 그래서 오이 껍질만 이제 좀 썰어서 물이랑 같이 끓인 다음에 걔를 증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오이 향을 가지고 있는 증류수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 증류수를 다시 설탕 시럽이랑 섞어서 오이 시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향을 딱 맡아보시면 아마 오이를 느끼실 거예요. 예. 그냥 오이.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럽에서 네. 오이를 느낀다는 거는 이것도 향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가 가지고 있는 CC6 노네롤이라는 향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이, 깊이 알 필요 없어요. CC6 노네롤. 박사님들이 이렇게 발음해요. 아 그래요? 발음이 틀린 게 아니야. 만약에 이제 이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향분자랑 오이가 가지고 있는 향분자를 섞으면은 아마 시그니처 음료에서는 약간 좀 멜론이 연상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멜론은 이 두 가지 향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프레소의 노트를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향분자와 잘 궁합이 맞는 재료를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그니처에서 명확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멜론이라는 노트가 발현되더라도 이 멜론이라는 노트를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료는 라이스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쌀을 물에 끓였어요. 이 전분 성분들이 녹아 나오거든요. 네. 전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꾸덕꾸덕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의 성분들인데 이런 느낌들이 이제 음료에 약간 살짝 가미 되면은 마치 이제 이런 멜론이나 파파야 같은 과일들을 씹어 먹을 때 그런 질감들을 연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다 섞어서 제가 한 15도 정도 되는 차가운 온도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왜냐?
우리가 보통 멜론을 먹을 때 익혀서 먹지는 않거든요. 멜론을 즐길 때 그 정도의 온도와 이런 확률적인 부분들, 질감 부분들을 약간 좀 같이 조성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노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연상하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멜론 같은 느낌을 나면 얘를 때려 부어야 이런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도 분명히 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레인 같은 느낌들의 향미들이 이제 높아져서 그때 이제 송인영 대표님 모셨을 때 약간 미숫가루 맛 난다고 겁나 까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그램 중에 몇 그램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에스프레소랑 거의 동일한 비율로 추출했고요. 앞쪽에 약간 좀 산미들을 좀 강조하는 추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크 할 때처럼 좀 짧게 끊었어요. 왜냐면 앞쪽에 좀 SDT를 좀 사용하려고. 아이스 칠링볼이구나. 네. 네, 왜냐면 이제 실제 얼음을 넣으면 또 녹기 때문에. 네, 아이스 볼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시그니처에서는 시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개를 그냥 넣는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오이 시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커피랑 커피 에스프레소랑 이런 오이 시럽이 같이 만나졌을 때 멜론이나 구아바 같은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되게 잘 받고 그다음에 또 명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쌀을 끓인 물 자체도 사실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맛이 있으면서 재료 특이성도 너무 좋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창호씨 시그니처 그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이번 건 맛있었어. 그래서 얘는 이제 또 그냥 삼키진 마시고요. 한 모금 이제 입에 넣고 한 5번 정도 이제 씹는다는 느낌으로 씹은 다음에 삼키시면 이런 멜론 같은 느낌들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오이가 없어지고 메론이 생긴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향의 신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쌀, 라이스워터 네. 쌀물에서 느껴졌던 질감이 입안에서 그대로 남네요. 그것도 같이 느껴지면 이제 잘 조합을 한 거죠. 그게 약간 메론이나 구아바 같은 그런 과즙 같은 느낌도 같이 주고 텍스처도 잘 잡아주고 샤프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그런 쌀물이 좀 더 잡아주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시그니처 점수도 얼마나? 시그니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왜냐면 시그니처가 진짜 이 정도 완성도 나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창호씨 시그니처 맛있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게 예전에 항상 뭐 먹으면 좀 난해하다 제가 이랬거든요. 좀 난해하다. 너무 한 3년 앞서간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도 가끔 했었는데 이번 거 먹자마자 이거 맛있는데? 그래서 이거 파이널 가겠다. 약간 이런. 거의 대부분 재료를 준비해 와요. 그래서 이거 오이 시럽이고 이거 쌀물인데 내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몇 그램 넣게? 이거 몇 그램 넣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연한단 말이죠. 그 시연 자체에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설명할 부분들이 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만드는 방법은 영상이나 이미지 혹은 이제 텍스트로 이제 전달을 하되 실제로 이제 그냥 재료를 만들어 와서 제공을 한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 짜였던 시연은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이거 오이 껍질 해가지고 증류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쌀 물에 끓여가지고 만들었어.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너무 재미없다라는 거죠. 완성품 시럽을 가지고 이제 재료를 만드니까 뭐 하나라도 이제 현장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는 또 극단적이라서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서? 심지어 설탕 시럽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사이폰 3구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이 끓이고 하나는 이제 쌀 끓이고 하나는 이제 설탕 끓여가지고 세 가지 재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다 약간 제조를 했죠.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점수를 받는데 플러스가 됐구나. 네,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좀 꿀팁이다. 다음에 대회 나간 선수한테 되게 꿀팁일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서 한두 개 정도는 제조하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입체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드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 7, 8년 정도만 해도 이런 재료를 이제 막 이렇게 인덕션이랑 팬이랑 다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느끼기에 현장에서 분명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류나 냉각이나 아니면 인퓨징이나 이런 현장에서 15분 안에 할 수 없는 거를 인위적으로 설명을 넣어가지고 재료를 준비해온 건 아닌가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가 이제 여기서 만들기 어렵고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약간 좀 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